세 번째 주제는 이제 종이 호랑이로 전락한 일본 엔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것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저는 딜레마에 빠졌는데 그 딜레마가 구조적인 거라는 겁니다. 딜레마가 구조적이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일본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금리 인상을 하는 거하고 엔화 가치 하락하고 양자태기를 강요받고 있죠. 양자태기를요. 지금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엔화 가치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을 못하는 상황이죠. 예? 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을 안 하면서 엔화 가치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이제 이런 공감대가 시장에 광범위하게 형성됐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엔화 가치가 계속 하락한다 이겁니다. 예? 뭐 150엔 밑으로 잠깐 떨어져 있지만은 예? 이건 구조다 이겁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국채 가격 폭락의 길을 피하기 위한 이 고육지책을 예? 폭락기를 그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국채 가격이 폭락할 게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엔화 가치를 관리를 하고 싶은데 엔화 가치가 하락하는 걸 막고 싶은데 이걸 잘 못하는 거죠. 즉 뭐냐면은 엔화 가치 하락이 이게 하락의 길이 하나의 불가피한 경로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해외 투자가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들조차도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퍼지고 있다는 얘기죠. 예?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감이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이 해외에서 이제 얻은 투자 수익이요. 예? 그 돈 번 거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국제 수지에서 보게 되면 본원소득 수지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그렇죠? 이 투자 수익을 일본 내로 가져오는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거죠. 예? 그다음 거기다가 뭐냐면 엔화 가치가 하락할 걸로 보니까 엔화 매도를 오히려 가고 앉아 있고 이 엔화 가치 하락을 더 부추기고 있다 이거죠. 일본은행 뱅크 오브 저펜은 엔화 매수 압력이 이제 증대를 받고 있는 건데 그럼 대신 매수를 해줘야 되는 건데 엔화 가치 가려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동원할 수 있는 달러 자금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자료를 지금부터 볼게요. 자, 이게 일본의 70년대부터 최근까지 일본의 재정입니다. 재정인데 분홍 색깔이 뭐냐면 이자율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평균 조달 금리죠. 이 막대기가 뭐냐면은 일본 정부가 발행한 그러니까 국채입니다. 그게 보면 23회계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68조 엔 정도를 발행했다는 얘기입니다. 발행 잔액이요. 1068조 엔이요.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한 평균 조달 금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계속 하락했죠. 계속 하락해 왔어요. 저기 2021년까지 이렇게 표기를 해놨지만은 예? 예? 이자율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2021년에는 좀 오른 게 이제니까 이제 이게 올해 4월달에 발표한 거거든요. 4월달에 발표한 거니까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게 그 작년도가 얼마인지가 나오겠지만은 자 하여간 계속 하락했잖아요. 분홍 색깔이요. 그러니까 견딘 거예요. 그 결과로 이자 지급액이 그 까만색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흐름인데 이게 90년도만 하더라도 정부의 그러니까 이자 지급액이 10조 8천억 엔이었었는데 이게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조금 올라갔지만은 8조 5천억 엔 정도로 올라갔지만은 오히려 더 줄어든 거 아닙니까? 90년도에는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가 166조 엔이었었는데 166조 엔이요. 그때보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 잔액이 얼마나 나는 겁니까? 900조 엔이나 더 많은 거잖아요. 900조 엔이나요. 그런데 이자 지급액은 그때보다도 오히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0조 8천억인데 요즘은 최근에 8조 엔 안팎 정도로 가니까요. 오히려 줄어든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견디는 거죠. 저금리로 버티고 있는 거죠. 저금리로요. 일본 일단 정부가 그러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일본 국채를 누가 보유하고 있는가를 쭉 보게 되면요. 올해 6월달 기준으로요. 누가 보유하고 있냐면 뱅크 오브 저펜이 그러니까 한 47% 보유하고 있고 저거 중에서 시중은행들이 한 161조 엔, 한 13%. 두 번째는 그러니까는 보험회사들 210조 엔, 17%. 예국인이 한 14.6%, 181조 엔 정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총 그러니까 1240조 엔 정도에 대해서요. 그러면은 일본 국채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일본 이 보유하고 있는 주체들은 다 이제 손실을 보는 거죠.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는다면, 중간에 처분해야 된다면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 자산 손실이 그러니까는 자산 손실에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부 재정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너무 많이 발행한 일본 국채 때문에 이게 충격으로 올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많은 일본의 그러니까 이 투자가들한테. 예? 특히 일본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일본 중앙은행이 손실을 보게 되면 정부 재정으로 이것도 메꿔야 되는 거니까요. 예? 시중은행, 생명보험회사, 각종 이제 그러니까 해외 투자가들 이런들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자 이게 이 기사가 뭐냐면요. 우에다 총재가 지난주에 11월 10일자 하고요. 11월 17일자에 두 가지 발언을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하려는데 11월 10일자에는요. 파이낸셜 타임스 컨퍼런스에서 설명이 하면서 무슨 얘기했냐면은 초완화적인 통화정책 포기는 이건 할 수 없다. 이건 심각한 도전이다 이거예요. 채권 시장이나 대출 시장에 이건 엄청난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고 금리 올리게 되면은 결국 채권 가격이 폭락하는 거니까요. 채권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일본 채권에 저걸 이제 던지게 되는 이런 일이 그렇죠? 그런데 그로부터 한 일주일 후인 17일 날에는 일본 의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인플레 목표가 일본도 2%잖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지금은 2% 넘고 3% 위에까지 있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조만간에 다시 2%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디플레 압력처럼. 그래서 2% 그러니까 소위 플러스 인플레율이 만약에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이제 그러니까 끝낼 수 있다. 뭐 이 얘기를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방점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방점은 어디에 있냐면은 그 맨 밑에 박스에 놨죠. 현재로서는 일본은행이 초완화 정책을 인내심을 갖고 유지해야 된다. 지금 뭐냐면 금리 인상은 지금 카드가 아니라 이거죠. 당분간은 카드가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냥 하나만 하는 소리잖아요. 하나만 하는 소리. 그 금리 정상화는 일본한테는 지금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란 얘기예요. 카드가 아니란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엔화 같이 방어를 하긴 힘들다는 얘기죠. 자, 이게 그래서 엔화 같이 방어와 관련해 가지고 쭉 한번 중요했던 하나 그동안 그 발언들을 봐봅시다. 맨 위에가 2022년 4월 19일. 그러니까 작년 4월 19일자입니다. 그때 뭐랬냐면 일본은행 총재하고 재무장관이 엔저 이거 방치할 수 없다 이거야. 예? 이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제에 이게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방치 안 하겠다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로부터 두 달 후인 6월 21일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일본 재무장이 엔저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를 했어요.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로부터 한 달 후인 7월 10일에는 옐런이 일본 방문하면서 엔저가 되는 게 그 일본한테 힘들다는 거 인정하지만은 그 개입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엔저를 떨어지는 걸 막게 되면은 그 얘기는 뭡니까?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본의 자금들이 미 국채 시장에 투입됐던 돈들이 다시 이쪽으로 환류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싫은 거야.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 중심입니다. 예? 일본하고 관계가 좋다 해도 그건 미국이 이익 다음이지. 예? 통화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한 게 바로 그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작년 6월 26일 날 또 무슨 얘기했냐면 재무장관이 엔저 급속하고 너무 일방적이다. 시장 개입 배제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안 한다 그랬어요. 일단 기사부터 봐보세요. 그 다음에 올해 8월 15일 날에는 또 뭐냐면 올해 엔화 들어서 최저치 찍다 보니까 재무장관이 적절한 대응할 거다 그랬어. 그 다음에 10월 3일 날에는 150엔 턱 밑에 육박하니까는 긴장감 갖고 대응한다. 예? 그리고 최근에 11월 14일에는 과도하게 환율 변동성 막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 취할 거다 그랬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 이거 봐보세요.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게 올해 작년 4월 달부터 그 기사 쏟아졌을 때부터 계속 그냥 올라가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요. 작년 말에 잠깐 떨어졌던 것은 달러가
달러 가치가 작년에 국채시장이 미 국채시장이 그러니까 좀 안정으로 돌아가면서 달러가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하죠. 그 영향인 것이지 그 영향이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원화도 그러니까는 안정세를 찾았었어요. 작년 연말에요. 예? 작년 올해 초까지요. 다시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엔저가 지금 그러니까 20%나 하락했어요. 작년 4월 달부터 그러니까 최근까지. 근데 이거 방어 못 하잖아요. 방어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로만 뻥뻥 치고 그러니까 저기 저 엔저 그러니까 용납 못 한다. 개입한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거 방어 못 하는 겁니다. 예? 방어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자꾸만 이렇게 하게 되면 말을 해도 이제 안 믿어요. 시장에서. 예? 안 믿는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거 봐보세요. 일본에 그러니까는 그 지금 투자되고 있는 게 181조 2천억 엔이랬잖아요.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가. 이게 지금 현재 환율로 보게 되면 한 1조 2천억 달러 됩니다. 150엔 기준으로 그랬을 때요. 1조 2천억 달러. 1조 1천억 달러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이게 일본의 외환보유액 규모입니다. 외환보유액 다 동원해가지고 이거하고 거의 맞먹는 규모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쉽게 이 달러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엔저 막으려면은 달러를 그러니까 팔아가지고 달러 가치를 그러니까 떨어뜨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없는 이 상황이라니까. 아무리 달러가 많아도 물론 이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한꺼번에 동시에 매도한다는 가능성은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한국은 그러니까 한국가 4천억 달러 외환보유고 4천억 달러 좀 범위 중에서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규모는 2천억 달러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더 나쁜 거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미주은행에서 이제 추정을 한 게 하나 이제 흥미를 끈 게 있었는데요. 예?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뭐냐면 위에 파란색은 일본의 경상수지입니다. 일본이 무역수지는 적자를 가더라도 경상수지, 즉 뭐냐면 해외 투자한 소득으로 해가지고 배당소득이라든가 이런 걸로 그러니까 달러를 벌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벌어들이는 돈 중에서 경상수지가 이렇게 흑자인데 밑에 있는 그 막대기 기둥은 뭐냐면요. 노란색 막대기 기둥은 뭐냐면 일본으로 이 경상수지 이 흑자를 중에서 달러 중에서 일본으로 들어간 자금이 있고 일본으로 들어가지 않는 돈이 있다. 달러가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밑에 있는 노란색 막대기는 뭐냐면 일본으로 들어가지 않는 달러들인 겁니다. 위에 그러니까 빨간색 그러니까 선은 일본으로 들어가는 달러인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2021년하고 22년도에 갑자기 확 증가했죠. 안 들어간 돈들이 일본으로 그러니까 다시 회수 안 하는 일본으로 안 들어가는 달러가 확 증가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한 10년 동안에 대개 보게 되면은 한 15조 엔 정도가 15조 엔 정도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보게 되면 뭐 20조 엔 또 작년에 20조 엔도 넘어버리고요. 예? 일본으로 달러를 안 갖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왜 안 갖고 들어가겠습니까? 일본으로 갖고 들어가게 되면은 엔화로 바꾼다던가 이렇게 하게 될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별로 그러니까는 그 매력이 없는 거잖아요. 별로 매력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2020년까지는 엔화 가치가 그래도 그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안정을 유지했었습니다. 110엔 밑에서 형성됐었잖아요. 한 105, 107엔 이 팩에서. 그래서 21년도, 22년도 쫙 올라갔었잖아요. 네? 22년도 연말에 잠깐 빼놓고서는요. 네? 이겁니다. 엔저가 진행되게 되면, 엔저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은 외국에서 확보한 달러들을 일본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이 별로 그러니까는 재밌는 게 아니죠. 네? 재밌는 게 아닌 거예요. 엔으로 바꿔서 그래봤자 오히려 더 손해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해외에서 기업들이 번 돈들을 투자해서 번 돈들을 그러니까는 일본으로 가지고 들어올 가능성은 뭐여야 되겠습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중단돼야지만 이게 들여보낼 게 아닙니까? 근데 엔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지 않다고 보는 거죠. 높지 않다고 보게 되면 달러를 더 안 갖고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되게 되면 엔저를 더 그러니까 부추길 수 있다는 얘기죠. 엔저를요. 그렇죠?
해외에 머무는 그러니까 외화가 급증하는 배경인데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엔화 가치 하락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막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구조적인 딜레마에 빠졌다. 왜? 금리를 그러니까 정상화해야지만 이게 가능한데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서 막으려면은 달러를 동원해야 되는데 달러를 팔아야 되는데 달러를 팔 달러도 그러니까 그렇게 충분치가 않다 이거죠. 팔 달러가. 네? 달러가 시장에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달러가 그러니까 시장에 그러니까는 쏟아낼 달러가 일본 은행 입장에서 보나 일본 은행도 그러니까 그렇게 넉넉치가 않고 그다음에 일본 기업들조차 그러니까 외국에서 본 달러를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내놓을 그러니까 메리트가 인센티브가 별로 없다 이거죠. 왜? 엔화 가치가 계속 하락할 걸로 전망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러면 엔저가 그러니까 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 엔저가 지속되는 상황이 언제까지 이걸 그러니까는 방어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이제 일본의 굉장히 큰 딜레마죠. 딜레마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실 미 국채 그러니까는 이 근본적인 문제와 더불어 가지고 향후 그러니까는 국제 금융시장에 그러니까 미칠 가장 핵심적인 저는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좀 이제 그러니까 주목을 하시면서 현상을 그러니까 쫓아 현상을 관찰해 주시면 좋겠어요. 현상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구조를 그러니까 이해하시면서 좀 이걸 보셔야지만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